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3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2021년도 2학기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라고 맨 위에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도 2학기부터 2022학년도 지금 1학기까지 총 1년 동안 학습한 콘택트 렌즈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내가 잘 가르쳐 줬든 못 가르쳐 줬든 어쨌든 나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어떤 친구들은 무언가 많이 들어서 배운 것 같긴 한데 과연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임상에서 과연 어떤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반대로 아주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겠죠. 나는 임상에 나가면 모든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아주 잘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중간 단계의 어떤 친구들도 있겠죠. 아니 나는 잘하지도 또 못하지도 않는데 그럼 임상에 나가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의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요즘 뭐 그에 유행하는 그 노래가 있긴 한데, 그죠?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알던, 알지 못하던 그런 것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단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던지 적게 알고 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적게 알고 있으면 적게 알고 있는 나름대로 또 많이 알고 있으면 또 많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구성해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임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안경사 선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콘택트 렌즈 피팅에 성공적이지 못한 선배들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선배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고 그에 대한 또 성공률이 또 높은 선배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그 사례들을 많이 접해 봤으니까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많이 아느냐 또는 적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재구성해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임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안경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점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양한 내용들을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조합해서 어떤 결정체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한 4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또 여러분들 이 또 수업, 또 정리하는 수업도 2시간씩 한 차씩 들어야 되니까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수업의 포인트는 임상적인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지 말고요.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임상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이 수업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막 곡률계 측정 및 활용에 대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각막 곡률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케라토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그 이론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케라토라는 말은요, 코니아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각막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이 미터는 여러분들 뭐 1미터, 2미터 뭐 할 때 그 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미터는 어떤 측정 장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막을 측정하는 장비, 즉 각막 곡률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비슷하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reflection이라고 얘기하면 굴절력을 뜻하고요. 또 뭐 어떤 면에서는 굴절 이상도를 뜻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뭐 물론 굴절 이상도는 reflective error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reflection이라는 말에는 내가 이거 좀 단어를 또 막 섞어 써서 refraction이에요. 여기 막 섞여 써서 어찌됐든 이 reflection이라는 말은 굴절력을 뜻하고요. 그래서 여기 reflect까지 쓴 다음에 여기다 or을 붙여요. 그래서 refractor reflector 더하기 여기다 뒤에다 meter. 그래서 reflectometer 그러면 굴절력을 측정하는 장비. 그래서 굴절력 측정계. 여러분들 자동 굴절력계라고 하는 ARK 있잖아요. 자동 굴절력계를 이렇게 리플렉터 미터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이 각막 곡률계는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요 용어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막 곡률계가 됐던 캐러토미터가 됐던 자동 굴절력계의 각막 곡률 측정하는 모드가 되었던 어찌됐든 이런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다양한 장비들은 각막의 전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막의 전체 직경이 대략 몇 밀리미터 정도 되나요? 수평 가로, 수평 방향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뭐 보통 한 12m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홍채 직경의 평균 수치는 11.8mm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가시홍채 직경보다는 각막이 얼마만큼 크냐면 0.5mm, 0.5mm 정도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합치면 1mm니까요. 그럼 가시홍채 직경이 11.8mm로 측정되었다면 실제로 각막의 직경은 12.8m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시홍채 직경을 가지고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선택할 때는 가시홍채 직경보다 2mm 더 크게 하죠.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여기다 2mm를 더하게 되면 13.8mm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각막, 12.8mm의 각막, 그러니까 가시홍채 직경 측정된 거는 각막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막은 가시홍채 직경보다 양쪽 기준 전체 합쳤을 때 1mm 정도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따지면 12.8mm, 거기에다가 또 각막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게 1mm 정도 더 크게 해서 13.8mm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 직경을 선택해 주게 되죠. 그래서 막바로 가시홍채 직경에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직경을 직경을 처방할 때는 가시홍채 직경에다가 2mm 더하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어찌됐든 1mm씩 커지니까 총 2mm를 더 크게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각막의 직경,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막의 직경이 대략 12mm 정도 되고 우리가 측정하는 각막의 곡률 반경은 이 중앙 부위인 대략 평균적으로 3mm 직경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각막 곡률 반경 측정치를 가지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막의 중앙 부위만을 측정한 각막 곡률 반경을 가지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됐던 하드 콘택트 렌즈가 됐던 이런 콘택트 렌즈를 피팅한다는 건 맞지 않겠죠. 따라서 내가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고 실습 시간에도 누차 얘기했듯이 전체 각막에 대한 그런 곡률 반경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거 중심 부분부터 가장자리로 점점 평평해지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의 곡률 반경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막 중심 부분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거기에다가 이 편심률이라고 하는 비구면도를 계산해서 전체 각막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됐던 하드 콘택트 렌즈가 됐던 비구면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겠다. 어찌됐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러토미터 수치 이거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막의 어떤 비구면도를 측정하던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피팅을 하던 그
피팅을 하는 것에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점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무엇인가를 더 수치를 더하고 계산 방법을 더 부과해서 결국은 정확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그런 처방값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뭐 한 다음 시간쯤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번 시간에 내가 시간이 되면 그 얘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 소프트 콘택트 렌즈 처방할 때 내가 누차 강조한 거 있잖아요. 단순히 이러한 각막 곡률계를 이용한 곡률 반경만을 가지고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용체 직경을 가지고 전체 콘택트 렌즈의 직경, 거기에 곡률 반경까지 계산한 어떤 값? 그렇죠. 이 세그 값을 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계산법에서도 기준이 되는 것은 각막의 중앙 부위의 곡률 반경이기 때문에 이 각막 중앙 부위의 곡률 반경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막 곡률계가 임상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강조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난시가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산난시인지를 평가할 때는 이 각막의 난시가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산난시인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각막의 굴절력이 눈의 전체 굴절력에서 아주 대부분 3분의 2 정도의 굴절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막의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뭐 대각선 방향의 모든 그 각막의 굴절력이 34다이옵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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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라면 어떤 얘기가 되나요? 아, 이러한 눈은 난시가 존재하지 않는 눈이구나. 하지만 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수직 방향은 뭐 한 38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약한 굴절력이 수평 방향일 거고요. 이때 여기가 34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각막의 수직경선 방향의 굴절력이 강주경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경선 방향은 약주경선이 되죠. 이렇듯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존재한다면 일단 각막 난시는 존재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전체 난시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각막에 의해서 난시가 발생하니까 각막 난시가 강주경선에 있으면 강주경선이 수직 방향에 있으면 바로 직난시가 될 거고요. 각막에서 강주경선이 만약에 반대가 됐다 생각해 봅시다. 수평 방향이 38다이옵터, 수직경선 방향이 뭐 34다이옵터라면 수평경선 방향에 각막에 강주경선이 있으니까 이러한 각막을 가진 눈은 도난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막 곡률계를 측정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떤 콘택트 렌즈 피팅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치를 가지고도 각막의 난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가지고도 굴절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도 이런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콘택트 렌즈의 처방에 사용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본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체 그 굴절 이상도에 의해서 처방해야 하는 안경의 처방값이 스페리컬 마이너스 2다이옵터, 실린더 마이너스 2다이옵터, 그 다음에 AX 180도와 같은 안경 처방값, 완전 교정 굴절력 값을, 안경 처방값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전체 난시가 2다이옵터의 전체 난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굴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절이 이렇게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이 구명 굴절력 값이 증가된다는 것은 뭐 쉽게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요.
요 뒤에 난시값이, 전체 난시값이 막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3도 됐다가, 뭐 마이너스 1도 됐다가, 뭐 아주 미세하게 뭐 025, 0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각막을 덮고 있는 이 눈물막이 막 불균형해지면 약간의 이 전체 난시는 변할 수 있지만, 각막 난시 변화에 의해서. 하지만 이렇든 뭐 2였던 게 3이 되고, 조금 다시 측정했더니 1이 됐다. 그러니까 이 난시값이 변화가 아주 그냥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난시의 변화는 각막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난시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수정체의 난시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 난시가 구절 검사를 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는구나.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러면 수정체 난시는 난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굴절 이상, 굴절 검사를 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수정체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수정체가 뚱뚱해지거나 홀쭉해지는 관계에서, 아, 이 수정체 난시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구나. 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아, 굴절 이상, 굴절력 측정을 하는 동안, 굴절 이상도를 평가하는 동안, 또는 굴절 검사를 하는 동안, 다 똑같은 말이 되겠지만, 조절이 개입되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이렇듯 그 실린더 굴절력 값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면, 뭐 물론 이제 스페리컬 값의 변화도 나타나겠지만, 아,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이 굴절 검사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조절력이 개입됐기 때문에 구명 굴절력 값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 실린더 값을 가지고, 근데 구명 굴절력 값이, 아, 이게 뭐 변화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사실 좀 알기도 어렵고, 또는 그 뭐 구명굴절력 값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증가된 상태에서 측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근시가 진행됐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실린더 렌즈 값을 가지고도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어떤 각막 난시의 양은 뭐 이렇게 뭐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 이상도의 값이 계속해서 실린더 값이 변한다면, 각막의 변화는 아니야. 수정체의 난시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굴절 검사는 잘못됐겠구나. 왜? 조절이 개입된 상태에서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이런 과도한 수정체 난시의 변화에 의해서 실린더 값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임상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오늘 수업 길어지겠네요.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자동 굴절계가 있어요. 여기 조이스틱입니다, 얘는. 여기 보면 이 모니터 아래쪽에 뭐 다양한 그 뭐 표시들이 쭉 써 있는데요. 이렇게 R이라고 써 있는 모드가 있고요. 또 K라고 써 있는 모드가 있고요. 뭐 보통 이렇게 네모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버튼을 여기 뾱뾱뾱뾱뾱 누르면 얘가 R/K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조하고 싶은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RK 모드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은 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리프렉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굴절 이상도 값만 측정하는 거죠. 굴절 이상도를 측정해서 안경 처방 값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R 모드에서 측정하면 뭐 S, C, 뭐 그다음에 이 그 안경 처방값 중에서 실린더 그 렌즈의 방향값은 뭐 찾을 수 있겠지만, 각막의 뭐 어떤 그런 그 곡률 반경이라거나 각막의 굴절력을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각막 난시의 상태, 또 수정체 난시의 상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또 반대로 K 모드로만 측정하게 되면 이 그 안경 처방값이 측정 안 되고, 뭐 43.0, 45.0 또는 뭐 7.80, 뭐 8.0 뭐 이런 식으로 각막에 대한 그런 굴절력이라거나 각막의 곡률 반경은 측정되겠지만, 이런 굴절 이상도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을 거고요. 근데 이 RK 모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측정해서 각막 난시, 수정체 난시, 전체 난시를 계산해 가면서 소프트 콘택 렌즈나 하드 콘택 렌즈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굴절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고요. 임상적으로는 사실 이 RK 모드를 모두 써서 그 콘택트 렌즈 피팅을 하지 않는 이상
구절 검사할 때 활용하는 건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그 경우에 임상에서 안경사 선생님들께서 RK 모드로 검사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요 R 모드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뭐 그 구절 이상도를 측정해서 안경 처방 값을 찾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또 RK 모드를 쓰면 이 용지가 길어지니까 또 용지가 너무 길게 나오는데 내가 구절 검사하는데 이 K 값이 필요하겠어? 라고 속단을 내려서 그냥 짧게 나오는 요 R 모드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임상적으로 구절 검사를 할 때도 이 RK 모드를 모두 가지고 그런 어떤 구절 이상도를 평가하고 난시를 평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안과에서 근무하는 이제 안경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그 난시가 발생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거나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각막 난시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정체 난시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각막 난시는 있을 수 있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뭐 각막 난시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백내장 수술을 했으면 인공수정체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당연한 건데 수정체 난시를 계산해 봤더니 수정체 난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 인공수정체가 똑바로 눈 안에 수정체 훈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얘가 그 삽입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임상에서 안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OL 수정체가 TILT 틸트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틸트라는 말은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눈 안에 삽입할 때 기울어져서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울어져 있으면 어떠한 빛이 렌즈에 비스듬하게 입사할 때 나타나는 난시, 빛점수차라고 얘기하죠. 또 반대로 빛은 똑바로 들어가는데 수정체가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은 어떤 안경 렌즈에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빛점수차, 영어로 에스티그머티즘, 난시가 또 다른 표현으로 빛점수차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상하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정체 난시가 있어? 그렇다면 인공수정체가 기울어져서 삽입됐을 수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도 그건 빛점수차에 의한 난시양이기 때문에 구절 검사를 할 때 그 전체 난시를 그대로 처방한다고 한들 교정이 잘 안 되겠구나. 그 난시는 약간의 거짓의 난시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 난시가 전체가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그런 수정체 난시, 그러니까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발생하는 수정체 난시를 일정 부분 교정하면 시력의 향상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S-2에 C-3 뭐 이런 그 난시를 가지고 있는 안경 처방값이 측정되었는데 각막 난시를 보니까 각막 난시가 없어요. 근데 인공수정체가 삽입됐는데 난시가 3다이옵터나 측정돼? 그러면 이거는 인공수정체가 좀 기울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빛점수차에 의한 난시구나. 그러면 이 난시를 전량 처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높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정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만 교정하면 되겠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실린더 값이 측정되지만 전혀 난시를 처방하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자동굴절력계를 측정할 때 요 RK 모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상적으로 습관적으로 RK 모드로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측정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에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도 쓸 수 있죠. 이렇듯 어떤 수술 후에 발생하는 그런 인공수정체의 틸트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구절 검사를 하는 동안에 수정체의 조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정체 난시의 변화, 즉 조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 이상도의 평가 자체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연차가 안 될 때는 어떤 선배 안경사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내킬 수도 있어요. 야,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RK 모드 이거 누가 쓰라고 그랬어? 그냥 R 모드만 써서 검사해. 바쁘잖아. 그냥 빨리빨리 측정해. 뭐 사실 RK 모드 쓴다고 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혼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그 선배 안경사의 그런 얘기가 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뭐 바쁠 때는 굳이 RK 모드를 쓰지 않고 그냥 R 모드만을 가지고 빠르게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RK 모드를 가지고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굴절 이상도에 활용한다거나 또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는 당연히 또 RK 모드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거의 굴절 검사할 때 RK 모드로 모두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 값을, 그러니까 수정체 난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살펴서 굴절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각설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각막 곡률 반경을 뭐 자동 굴절력계를 측정하든 케라토미터를 가지고 측정하든, 이런 각막 난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눈의 난시가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사난시인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각막 난시를 이용해서 수정체 난시와 전체 난시를 또 평가해 가면서 다양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게 임상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좀 넘어갈게요. 뭐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다양한 이유들은 당연히 또 콘택트 렌즈 피팅을 하기 위해서 안경사가 사용하고요. 가끔가다 원추 각막 뭐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측정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또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평가할 때도 이런 각막 곡률의 수치도 이용된다는 건 이미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도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요 내용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지난 시간에 그 이론 시간에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요. 안경사라면 각막을 구조역 단위로 측정했던 아니면 밀리미터 단위로 곡률 반경을 측정했던 두 개의 수치를 왔다 갔다 아주 자유자재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으면 편하겠죠. 표를 보면 뭐 32.5, 43.25 다이옵터의 각막의 굴절력을 측정했으면 곡률 반경은 7.80mm이다. 뭐 바로바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요. 임상에서 어떤 콘택트 렌즈 피팅실이라거나 굴절 검사실에 이런 표를 밀리미터, 디옵터 환산 이 표를 하나 두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표가 없으면 어떤 수치가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337.5라는 수치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굴절력으로 측정했다면 이 굴절력을 3375를 굴절력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이 계산되고요. 또 반대로 밀리미터를 여기 아래 분모에다 놓고요. 337.5를 분자에다 놓고 나눠주게 되면 얘가 굴절력 단위로 환산되게 된다는 거.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표가 환산된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게 되면 임상에서 혹시라도 저런 환산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핸드폰에 그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어플 열어가지고 빨리 337.5 쓰고, 뭐 굴절력이면 밑에다가 그 337.5 나누기 디옵터 하면 되고요. 또 밀리미터로 측정한 걸 디옵터로 바꿔야 된다면 337.5 나누기 밀리미터 단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7.80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바로 굴절력 단위인 다이옵터 단위로 환산이 된다. 뭐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28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 내용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산표는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또 이걸 모르더라도 좀 전에 얘기한 이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이 공식. D는 R분의 N-1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이때 물론 이 굴절률을 일반 각막의 굴절률이 아니라, 각막의 굴절률은 얼마입니까? 뭐로 배웠죠? 1.375라고 배웠죠. 하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한 요 굴절률은, 각막의 굴절률은 이런 환산해주는 공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굴절률을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환산된 굴절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3375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요게 그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요.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셋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1337.5, 그 다음에 빼기, 미안해요. 1.3375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3375가 분모가 되고요. 얘를 밀리미터 단위잖아요.
얘를 디옵터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게 337.5가 돼요. 어찌됐든, 이거 공식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337.5라는 걸 하나 속을 머릿속에 넣어두게 되면 임상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고, 요 환산표는 당연히도 굴절검사실이라거나 콘택트 렌즈 피팅실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는 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런 원리 같은 거는 쭉 넘어가고요. 측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조할 거는 몇 가지 있긴 한데, 이 시도 조절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고요. 네, 저반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 즉 우측 방향으로 선명해질 때까지 돌려서 멈춘다. 이건 국시를 위해서 중요할 거고요. 또한 이런 시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각막 곡률계가 됐던 렌즈미터가 됐던 그 측정 결과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쭉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 수치 읽는 거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국가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이 굴절력 단위는 요 한눈금 단위가 얼마라 그랬죠? 0.125 다이옵터고, 요 밀리미터 단위는요, 요 한눈금이 그렇죠, 0.01 밀리미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묶음의 간격당 이 수치가 좀 다르다. 굴절력 단위는 다이옵터와 밀리미터 단위가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면 이거 수치 읽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에 대한 쭉 내용 나오고,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것도 임상적인 얘기인데요. 각막에 일반적으로 난시가 없는 경우에는요, 요 각막에다 비추는 요 마이어 이미지가 정말 동그랗게 생긴 마이어 이미지를 눈에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대로 비춰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각막에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세로로 길쭉하거나 아니면 또는 가로로 길쭉하게 마이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동 굴절력계가 됐던 케라토미터가 됐던 마이어 이미지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수평 방향이 엄청나게 가파른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어떤 난시가 될까요? 그렇죠, 도난시가 되고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길쭉하면 맞아, 수직 방향이 엄청나게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좁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얘는 직난시인 각막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길쭉하거나 가로 모양으로 길쭉하다면 실제로 그 각막 난시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요걸로 설명할까요? 요 마이어 이미지가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익숙해요. 항상 보던 정도의 크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크다면 그건 뭐냐면 각막의 굴절력이 낮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각막의 굴절력이 43 다이옵터인데, 그러면 요 가운데 요거라고 예를 듭시다. 근데 어느 날인 거 봤더니 측정하기 전에 봤더니 마이어 이미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굴절력 단위로는 상당히 적겠구나. 예를 들어서 36 다이옵터. 밀리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50 이렇게 각막이 엄청 평평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 이 마이어 이미지가 엄청나게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굴절력이 아주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48 다이옵터라거나 또는 50 다이옵터라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임상적으로 이 마이어 이미지의 크기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 보면 측정하기 전부터도 이 각막의 상태를 이 마이어 이미지의 크기라거나 모양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굴절력이 높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마이어 이미지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크다면 측정하기 전부터도 각막의 굴절력이 낮아?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각막의 굴절력이 낮을까요? 선천적으로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낮은 사람보다는 그렇죠, 라식이라거나 라섹이라거나 이렇게 굴절 교정 수술을 한 사람들은 각막을 이렇게 깎아내기 때문에 평평해져서 각막의 굴절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근시를 교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라식이라거나 라섹같이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을 한 사람들은 각막의 굴절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럼 측정하기 전부터도 이 사람 라식 수술을 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 마이어 이미지의 요 두께를 가지고, 이거 지금 두께가 워낙 얇으니까 이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이어 이미지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어 이미지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각막의 두께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이미지에 이거 어떻게 너무 얇아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요 두께 있죠? 요 두께, 이 흰색의 두께, 그것이 각막의 두께를 나타내니까 비정상적으로 또 되게 이렇게 좀 그 마이어 이미지의 요 두께가 두껍다면 그런 것은 또 각막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또 반대로 얇다면 또 각막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좀 얇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내가 얘기해 주겠지만 전체적인 두께가 비슷비슷한데 어느 한 부분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두께가 이렇게 되다가 어느 한 부분이 일정하게 이렇게 얇아져 있는 모양? 요런 데가 이렇게 얇다면 두께가 다 균등한데 요 흰색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얇아져 있다면 그 부분의 각막이 좀 얇은 상태, 그러니까 좀 원추 각막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각막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원추 각막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어 이미지만을 가지고 나 말 너무 많아 또 그죠? 35분 지나네. 마이어 이미지 하나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마이어 이미지는 각막 곡률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자동굴절계에서도 중앙에 마이어 이미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어 이미지 하나만을 가지고도 임상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쭉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기록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42다이옵터, 여기 단위가 빠졌어요. D라고 꼭 써줘야 되고, 이렇게 골뱅이 표시하고 18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180도 경선 방향의 굴절력이 얼마다? 그치, 42다이옵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아주 뭐 옛날에 배운 거긴 하지만 이 각막 곡률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고 임상에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굴절 검사를 한다거나 콘택트 렌즈 피팅에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13주차 1차 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수업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임상적인 얘기에 또 접근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것을 마쳐요.